주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때 캐나다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인티스테이트 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유언장은 사망과 동시에 법원에 가서 그 효력이 있음을 증빙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쓰여진 유언장 중에 약 45% 정도가 법원에 가서 효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스테이트 로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인지 먼저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언장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시면요, 배우자한테 원래 기본적으로 전액을 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배우자한테 먼저 전액이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20만 불이 바로 배우자한테 귀속이 되고요. 나머지 전액 자산은 가족이 만약에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있는 경우, 셋 있는 경우 틀린데요. 만약에 자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배우자 나머지 20만 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배우자한테 절반, 나머지 금액이 또 배우자, 자녀한테 절반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남편분이 한 2밀리언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유언장 없이. 그러면 남은 배우자께서 긴 시간을 은퇴 생활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20만 불 배우자한테 가고 나머지 자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 은퇴 자산적인 측면에서 충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 남겨진 자녀가 아직 30세 이전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산이 넘어간다면 과연 그 자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내용은 이스테이트 플래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테이트라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테이트라는 내용은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계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이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이 있고요. 또는 금융자산도 있고 또 은행에 세이빙 구자도 있고 또는 상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자산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 소유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전 재산이 바로 이스테이트로 포함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캐나다의 프로세스, 즉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 번쯤 검증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유언장을 쓰지 않은 경우에 프로세스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프로베이 프로세스는 정부에서 어떤 검증이란 그 망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대략 약 1.5% 정도 전액 차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테이트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현찰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테이트가 뱅크럽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정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스가 발생되면 이스테이트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프로베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데스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들을 받게 되고, 그 데스 서티피케이트로 인해서 정부에 빚진 것이 세금도 다 냈고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어떤 룰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단 유언장을 쓸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전체 자산 중에서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은퇴 자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맥슈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콘도 하나는 딸에게, 또 다른 금융자산은 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눠 놓은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급작스러운 어떤 사망에 의해서 일들이 발생되게 되면 이 스테이트가 뱅크럽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자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프로베이 피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어카운턴트 피라든지 로이어 피, 또 기타 비용 등등 해서 약 전체 자산의 9% 정도가 일단은 비용으로 빠진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한다는 것이 큰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상속과 사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산 목록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린시플 레지던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요, 일단은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즉 가족법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언장과 관련된 법 이전에 그 가족법 우선주의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를 어떻게 그 사망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혹시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다면 비즈니스에는 굿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큰 어떤 그 캐피탈 어셋이 있거나 비즈니스 론 같은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비즈니스는 프로베이 피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비즈니스 석세션 플랜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레지스터드 플랜과 넌 레지스터드 플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때, 아시다시피 레지스터드 플랜은 베네피셔리를 미리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네피셔리를 지정할 때에도 텍스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일단 RRSP의 경우에 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우자한테 그 베네피셔리를 지정하게 되면 스파우즈 롤 오버라는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의 텍스는 내지 않고 배우자한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레지스터, RRSP나 리프 같은 어카운트를 자녀한테, 18세 이상의 자녀한테 넘길 때에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금액이 인컴으로 취급이 돼서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자녀는 그 돈을 그냥 받게 되지만 어떤 그 망자의 이스테이트는 세금을 청구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넌 레지스터드 어카운트로 돈을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킹 어카운트라든지 세이빙즈 어카운트, 기타 등등의 투자 어카운트 등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전액 프로베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누어티인데요. 정부 연금하고 개인 연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자산 관리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누어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베네피셔리를 지정해 놓으면 프로베이 피를 바이패스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의 GRC 이런 부분들도 프로베이 피 대상이 되니까 GRC로 운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언장에 반드시 그 금액이나 그 베네피셜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베네피셔리 지정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레지스터드 어카운트나 라이프 인슈런스 관련돼서 베네피셔리 지정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들 해두시는데요. 모든 자산을 종합해 봤을 때 이스테이트에 충분한 캐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테이트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이스테이트에 사망과 동시에 충분한 현금이 공급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과 관련돼서 또는 증여와 관련돼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장 쓸 때 미리 계획하는 것과 상당히 큰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속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비용이 캐나다에서도 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캐나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속의 방법은 자녀들에게 미리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의 세금도 정부에서 걷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균등 분배라든지 합리적인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돈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큰 불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베이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베이피를 거치지 않는 자산 구조로 바꾼다 그러면 약 9% 정도의 어떤 비용 및 프로베이피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자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자산을 해놓게 되면 프로베이피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따 신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신탁 안에 들어있는 자산 또한 프로베이피를 피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드 어카운트, 그리고 그 RRSP, 리프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베이피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이고, 또 만약에 연금으로 은퇴 자산을 운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프로베이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은퇴 자산과 상속 증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신탁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실 겁니다. 사망과 동시에 신탁을 만드는 경우에는 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라고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살아 계실 때 어떤 특정 니즈에 의해서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비버스 트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그 사망자의 모든 자산이 신탁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신탁회사의 전문가들, 즉 변호사나 재정설계사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신탁 인디지에 써놓은 그런 내용대로 잘 자산을 관리를 하다가 어떤 상속자가 일정 연령이 됐었을 때 그 자산을 전부 다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즉 자산을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기 전의 나이, 약 35세 이전의 나이에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유언장에 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를 설립하라고 써놓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모든 자산이 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로 넘어가서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인 소득 배분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다가 일정 연령 후에 안전하게 자식들이 그 자산을 이어받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분이 주로 자산 운영, 재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인 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산을 스파우절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해서 그 사망과 동시에 배우자한테 넘어가게 하고, 이 자산을 제대로 잘 안전하게 운용을 하다가 그 마지막 배우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넘겨가는 그런 방식의 안전한 형태를 취하시는 방법도 자산 관리의 하나의 해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터멘터리 트러스트에 관련돼서는 네 가지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executor, trustee, 그리고 beneficiary, 이렇게 세 가지 법률적인 용어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틀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넘겨주시는 분을 세틀러라고 표현을 하고요. 트러스티는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며, 베네피셔리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미리 지정해 놓으신 그런 형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변호사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하시면서 유언장과 위임장 같은 것들을 잘 써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노후자산 관리라든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